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만음입니다. 우리 경제 성장세의 하방 위험이 커졌고 장기화될 소지가 있다. 청와대가 내놓은 전망입니다. 당초 예상보다 대외 여건의 불확실성이 커졌다는 분석인데요.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한 목소리로 지금은 경제 활력 회복을 위해서 재정을 풀어서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합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진단이 잘못됐고 지금 할 일은 재정 확대가 아닌 경제정책의 전환이라고 주장하는데요. 오늘 이 문제 두 분 의원 모시고 심층 토론해 보겠습니다. 미중 간 통상 마찰의 여파가 예상보다 커지면서 수출 감소가 이어지고 민간 소비도 둔화되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의 둔화와 함께 우리 경제의 성장세도 하방 위험이 커졌습니다. 앞서 청와대도 하반기 경제 상황에 대한 부정적인 전망을 내놓은 가운데 정부 여당은 지금은 재정을 풀어 경제 활력을 회복해야 할 시점이며 확장적 재정 정책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아울러 국회에 계류 중인 추경안의 신속한 통과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당은 정부의 경제 실정을 부각하며 경제 대전환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정 확대에 따른 재정 건전성 우려와 함께 추경안 역시 총선용 선심성 예산이라며 비판적인 입장입니다. 한국 경제 대외적 요건이 악화되고 있고 대내적으로도 인구 변화가 구조적인 성장세를 억누르고 있는 이런 현실에서 확장적인 재정 정책은 더욱더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원인 분석부터 틀리니까 대책이 제대로 맞는 것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추경과 확장 재정을 대안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세금 퍼부면 경제가 과연 살아나겠습니까? 확장적 재정 정책을 둘러싼 논란, 이번 주 토론당당에서 집중 진단해 보겠습니다. 여야 의원 두 분 모셨는데요. 먼저 더불어민주당 제주 을 지역구죠. 오영훈 의원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유한국당 경북 김천 지역구인데요. 송원석 의원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확대 정책 기조 발표했는데 이 정부의 방향에 대해서 여당 수석이니까 적절히 홍보하실 것 같은데 기본 입장을 좀 정리해 주시고 의견 듣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물론 이제 청와대도 정부의 입장을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최근 이제 미중 무역 분쟁이 격화되고 있고 또 세계 경제의 성장 전망률이 대폭 낮춰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당히 안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고요. 특히 우리 경제는 저성장과 양극화 그리고 일자리, 저출산, 고령화 등 사회 구조적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확장적 재정 정책이 필수적인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가 좋지 않았던 작년 2018년도에 통합 재정 수지는 31조 2천억에 이르는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계획했던 것보다 더 많은 돈을 정부가 시중에서 걷어들였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이는 곧 국민의 삶의 질이 더욱 어려워졌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자동차나 조선 등 주요 산업에서 구조조정이 진행될 때 정부는 국민이 체감하는 고통을 줄이도록 돈을 시중에 풀어야 하는 것이 저는 마땅한 상황이라 봅니다. 그리고 2016년, 2017년, 2018년 통합재정수지 흑자 추이를 봤을 때도 충분히 우리 경제가 감당할 수 있는 규모이기 때문에 확장적 재정정책은 필수적인 요건이라 생각합니다. 네, 송 의원님은요? 예, 지금 확장적인 또는 적극적인 재정 확대를 말씀을 하셨는데 청와대의 경기 인식부터 좀 통일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경제 정책의 결과를 논할 때는 경제가 견실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또 총체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펀더멘탈이 좋다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합니다. 그러면서 추경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할 때는 경기 대응 또는 선제적 경기 대응 내지는 민생 경제를 위해서 추경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합니다. 그래서 동일한 경제 성과 또는 경제 결과를 놓고 정반대로 상반된 어떤 그런 진단을 하고 있는데 왜 이런 결과가 생겼는지에 대한 진단부터 바로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재정은 지난 3년간 굉장히 빠른 속도로 증가해 왔습니다. 총 지출이 2017년도에 400조를 넘었는데 지금 내년도에는 504조 정도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고 그거보다도 더 많이 확대할 수 있다는 것이 지금 현재 정부 측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불과 3년 사이에 400조를 넘는 데서 500조를 훨씬 넘는 그런 규모로 증가를 하는
그래서 재정 지출 증가 속도가 굉장히 빠른 상황입니다. 예. 이런 상황에서 경기 대응을 위해서 또다시 재정을 더 확대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예. 경제 정책의 잘못으로 인해서 발생한 경제 결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진단을 제대로 하고 경제 정책의 방향을 기조를 조속히 전환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영훈 의원께서는 아까 지난해도 사실상 확대 정책이 더 필요했었는데 네, 지금은 더 급하다라는 그렇죠. 얘기하셨는데 송원석 의원은 그동안의 증가 속도가 엄청 빨랐다는 얘기네요. 근데 뭐 이렇게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통합재정 수지 추이입니다. 2007년도부터 2018년까지 예. 추이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미 경기가 어려운데 재정을 확대해야 되는데 우리 재정 여건은 좋다는 것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2016년 16.9조 원이고요. 그리고 2017년도에 24조 원. 그리고 2018년도에 31조 2천억 원이라는 흑자를 기록했다는 것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네. 시중에서 돈을 더 많이 우리가 끌어서 썼다는 거죠. 정부에서 투입한 것보다. 그럼 이 재정 수지를 맞춰주는 것이 저는 맞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어떻습니까? 지금 기존에 나왔던 자료를 토대로 해서 조금 더 정부가 돈을 좀 푸는 게 맞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말씀이 상당히 위험한 발상이고 지표에 대한 해석이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본적으로 작년도 같은 경우에 25조 정도의 세수 증가가 있었습니다. 그 당초 계획보다 더 많았는데 그러면 왜 그렇게 많은 세수 증가가 있었느냐에 대한 분석을 해봐야 됩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경기가 그래도 좋았었던 상황이 있고요. 그래서 법인세하고 소득세가 굉장히 계획보다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 덕분으로 작년도에 세수 풍년이 있었다. 그런데 과연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세수 풍년이 있을 것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금년도에 벌써 1, 4분기에 나타난 결과만 보더라도 8천억이 지금 전년도보다 적습니다. 8천억이 전년도보다 적은데 이것을 연말까지 가게 되면 조 단위 이상으로 부족할 가능성이 많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금년도에는 어쨌든 세입과 세출이 이미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예. 들어오는 만큼 지출을 하면 상관은 없습니다. 그러나 내년도에는 금년도를 베이스로 해서 다시 또 세수 증가가 있어야 되는데 세수가 증가될 가능성이 굉장히 낮다는 거죠. 그래서 작년도에 25조가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추경을 국회에 제출을 했는데 여기에 재원은 1,000억도 안 됩니다. 1,000억도 안 되는 돈밖에 재원이 네. 없습니다. 내년도 세수가 상당히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데도 불구하고 국채를 대폭 정액 발행을 해서 네. 지출을 늘리고자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이런 의견입니다. 이제 송원석 의원께서는 지금 이제 재정 확대 정책이든 어느 쪽이든 간에 경제 현실에 대한 진단이 제대로 돼야 되지 않냐는 얘기인데 송원석 의원 지적은 민생 경제에 관한 진단하고 또 뭐 전반적인 경기 흐름에 대한 진단하고 어느 것을 기준으로 하는지 두 개가 왔다 갔다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경제 진단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없다라고 아하, 생각합니다. 예.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에 대해서 이것을 위기적 상황으로 인식을 하고 있고 그리고 하방 국면으로 인식하고 있는 같은 것이죠. 그러면 이 상황에서 재정 수지가 호조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이것을 계속 긴축 재정으로 가야 되는 것이냐? 오히려 이제 긴축 재정으로 가야 한다는 뜻으로 들릴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예. 지금 현재 통합재정 수지가 이제 흑자를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관리재정 수지도 그렇게 나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국가 채무 비율도 관리재정 수지가 한 단계 나쁘지 않다고 보고 있군요. 저는 0.6% GDP 대비 0.6%이기 때문에 그렇게 나쁘지 않은 것이죠. 그리고 예전에 비해서 상당히 호조세가 있다는 것이 계속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예. 하여튼 뭐 경기 상황에 대한 어렵다는 것은 다들 공감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으로서는 지금 재정 확대 정책이 절대 필요하다라는 입장을 계속 견지하고 계시네요. 어떻습니까? 지금 경기 상황에 대한 진단에 대해서 공감을 같이 가지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경기 상황에 대한 공감을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현재 경기가 굉장히 안 좋다는 게 일반적으로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청와대가 특히 경기 상황이 좋다라고 자꾸 하고 있거든요. 이번에 윤정원 수석은 하방을 무례했는데요. 다만 경기에 하방 위험성이 있다라고 일부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인식이 조금 변화된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신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현재 여전히 아직도 경기에 대한 인식이 아니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어떤 점에서요?
지금 그 똑같은 윤종원 경제수석이 브리핑한 내용을 보면 2, 4분기에 GDP가 반등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래 돼 있습니다. 2, 4분기에 GDP가 반등할 것이라고 하는 기대의 근거가 뭐냐 하는 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언급이 없어요. 그냥 막연한 희망, 국민들에 대한 희망 고문에 불과하다 이런 생각이고요. 지금 또 저임금 근로자 비중이 낮아지기 때문에 긍정적인 모습이다라고 하지만 예, 소득주도 성장에 일정한 효과가 나오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일자리에서 밀려난 사람들을 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상당한 오류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저는 우리 이야기입니다. 정부가 이미 경제 하방 위험이 커졌다라고 동의했다라고 보고요. 그런데 이제 지금 4월 경기 순환 동행 지수하고 선행 지수가 하락을 멈췄습니다. 이미 이제 그 4월에 발표가 됐고 이미 바닥세로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고 경제 전문가들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시점에서 경기 부양을 해야 지표가 반등될 수 있는 여지를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추경이 제때 집행되지 않게 되면 경제 심리 지표가 다시 하락될 소지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 순환 주기를 어떤 지적을 하고 있냐면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 11번째 경제 순환 주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경제 순환표를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예. 근데 문제는 이 저점과 정점의 이 폭이 지금 상당히 줄어들었다는 데 있습니다. 근데 이 경기 순환의 폭이 왜 이렇게 줄어들고 있는지, 이 경제의 역동성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 이 부분이 좀 집중적으로 논의될 시점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예. 그래서 이 경기 변동과 저성장 추세를 반전시키기 위해서는 저는 좀 더 구조적으로 경제 체제를 강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재정력이 좀 풍부하기 때문에 이 재정력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체질 강화 전략으로 재정 확대 투입하는 게 필요하다는 건데요. 어떻습니까? 뭔가 지금 상황이 안 좋다는 걸 같이 송 의원도 보고 계시는데 그랬을 때 지금 대응책은 뭐가 된다고 보시는 겁니까? 대응책이 재정 지출 확대가 대응책이 될 수는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내년도엔 세입이 그렇게 늘어날 개연성은 별로 없다. 그런데 지출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IMF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최대 규모로 지금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아까 통합재정수지하고 관리재정수지 잠깐 언급이 있었는데 금년도 1월부터 4월까지의 통합재정수지가 25조 9천억이나 적자를 보였다는 또 뉴스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 재정을 계속 확대해 나간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 해서 지금 당장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은 오히려 지출을 필요한 것을 계속 다 늘려갈 것이 아니라 재정 계획을 통해서 지출 구조 조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꼭 쓸 곳에 구조 조정이라는 것은 조금 더 줄여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그렇습니다. 저는 절대 반대 입장이고요. 불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줄이는 노력이 있어야 된다. 잠깐만요. 경제를 한 가지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김재동 씨가 강연료로 90분에 1,550만 원을 받기로 했다는 뉴스가 있었어요. 이걸 보니까 시급이 무려 1,034만 원입니다. 최저임금 8,350원 기준으로 했을 때 1,238명 임금에 해당됩니다. 이거를 최저임금을 받으면 월급이 174만 원쯤 되는데요. 174만 원 받는 근로자가 9개월 가량 일해야 되는 규모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재정을 집행할 때 재정 집행할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려를 해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 그리고 난 이후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더 추가로 우리가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오히려 재정 지금 이것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인데요. 지금 재정 건전 상황 어떻습니까? 이것을 우리 한국의 시각에서만 보는 게 아니라 한국 경제는 국제기구의 시각에서도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IMF에서 그리고 무디스 신용평가기관에서 우리 재정 여력이 세계 두 번째 순위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00% 이상의 재정 여력을 갖고 있다고 평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IMF 총재가 한국에 와서 확장적 재정책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추정을 해야 되고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경기 부양으로는 9조 원 정도의 추경이 필요하다는 구체적인 수치까지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IMF가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었죠.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금 현재 추경 예산안은 4.5조 원입니다. 4조 5천억을 이번 추경에 경기 부양 예산으로 편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2.6에서 2.7%의 경제 성장이 가능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국제기구가 진단하고 있는 확장 재정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는 것인지 제가 똑같은 말씀을 드릴게요. IMF라든지 OECD 같은 데서는 늘 확장적 재정 정책을 얘기를 합니다. 그 이유 특히 어디다 얘기하느냐?
독일이나 대한민국처럼 좀 경제가 괜찮은 나라한테 그걸 요구를 합니다. 전체적으로 다른 나라들은 재정을 풀 여력이 없기 때문에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독일에서는 총리와 재무장관이 나서서 지금은 확장적 재정 정책을 펼 시기가 아니다라고 해서 거부를 했습니다. 동일한 상황이 한 3, 4년 전에도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국제기구에서 대한민국과 독일에 대해서 확장적 재정 정책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권고를 했지만 독일과 마찬가지로 대한민국도 그때도 거부했습니다.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대한민국처럼 소규모 개방 경제에 있어서는 대외 신인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피치라든지 무디스나 S&P 같은 데서 국가 신용 등급을 매기는데 대한민국의 어떤 재정 건전성, 특히 외환 보유라든지 경상수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가장 중요한 요소로 보고 있는데 아쉽게도 지금 경상수지가 지금 마이너스로 전환됐지 않습니까? 무려 84개월 만입니다. 외환 보유고 자체도 금년 1월 달을 정점으로 해서 지금 4월 달에 계속 마이너스로 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재정 건전성마저도 이걸 허물게 되면 굉장히 우리나라의 건전성에 대한 대외 시각이 바뀔 수가 있고 그렇게 되면 소규모 개방 경제인 우리나라가 굉장히 힘들어질 수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야당으로서 제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독일의 사례와 한국의 사례를 똑같은 상황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보고요. 독일이 우리나라가 지금 겪고 있는 저성장이라든가 양극화 문제를 겪고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단일 통화권 내에서의 재정 정책과 우리 같은 나라하고는 같이 비교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보고요. 왜 IMF에서 재정 여력을 대한민국 GDP의 203%로 보고 왜 무디스에서는 241%로 추계하고 있는지를 정확히 저는 인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만이 현재 재정 여건에 대해서 우리가 나쁘지 않다. 그렇다면 만약에 재정 여건이 나쁘다 치더라도 그러면 경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계속 긴축 재정 정책을 해야 될 것이냐. 저는 이 부분에 누가 국민들이 어떻게 동의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고용의 여건이 더욱더 나빠지고 있고 실업률은 더욱더 높아지고 있다고 계속 주장을 하시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우리가 강구해야 될 것인지 그냥 지출을 줄이면서 긴축 재정을 통해서 계속 재정 압박을 해야 된다는 것인지 저는 이해할 수 없는 문제라고 지출을 그냥 생각합니다. 줄인다는 얘기는 한 적이 없고요. 지금 일자리도 굉장히 안 좋아지고 있고 수출은 굉장히 6개월 동안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마이너스 가고 있지 않습니까? 경제가 안 좋아졌다는 것을 정부 여당이 이것을 솔직하게 진솔하게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진단을 해야 돼요. 진단을 해야 되는데 과연 이것이 재정 규모가 부족했기 때문에 발생한 거라면 재정을 늘려야 합니다. 그러나 말씀드렸지만 재정은 작년도에 9.7% 늘었고 그전에는 7.1% 늘렸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최대 규모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필요한 것은 경제 정책을 잘못함으로 따라서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진솔하게 인정을 하고 대안을 마련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재정 규모를 확대했지만 그런데 재정 적자를 초래할 만큼 확대하지 못했던 겁니다. 물론 그게 세수 초과 수입분이 있어서 그런 여지도 있습니다만은 그런데 재정 건전성이 나빠지지 않은 상태에서 고용위기가 일어나고 산업위기가 일어나고 실업률은 높아지고 있는 상태에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 저는 국가의 재정정책의 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거 하나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이제 아까 재정정책을 통한 뭔가 경기 부양이라든가 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려고 했을 때 좁혀서는 지금 추가 경정 예상이 되겠습니다만은 전반적으로 크게 봤을 때 재정을 확대 투입한다고 하실 때 어느 분야에 투입하는 겁니까? 어쨌든 선제적 경기 대응에 나서야 된다고 보는 것이고요. 그리고 민생경제 긴급 지원을 저는 해야 된다고 예시를 한다면 어떤 예시를 한다면 일단 지금 실업급여를 지금 그 고용위기 지역에서는 모자라 가지고 지방부에서 지금 충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이 실업급여를 계속 지방정부가 부담할 수 있도록 놔줘야 할 것이냐 하는 문제죠. 그리고 이 대형 조선사 같은 경우는 수주가 좀 일정 정도 회복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만은 중소조선사 같은 경우에는 신용등급이 낮아서 재정력을 확보하기 상당히 어려운 조건이 있습니다. 그럼 그렇다고 하면 선수금 환급 보증을 확대해 줘야 됩니다. 이와 관련된 예산이 이번 추경에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럼 이러한 문제를 그리고 친환경 선박 R&D 지원 예산들도 다 포함이 되어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이 위기를 극복해야 된다는 것인지 대안을 제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재정정책의 그런 투입 방향을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그러니까요. 재정정책을 함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정부에서 돈을 풀기 이전에 경제정책이 잘못된 점을 바로잡아줘야 된다는 거죠. 지금 기업들이 아쉬워하는 게 무엇이냐 하면은
최저임금이 급격하게 지금 올라가 있기 때문에 2년 동안 무려 30% 가까이 올렸지 않습니까? 그 부담을 아니, 이미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중간에 윤 경제수석이 의원님, 중간에 그 끼어들면 서로 대화가 안 됩니다. 건전한 토론을 위해서는 여당 의원께서 좀 기다려 마치고 주십시오. 제가 말씀드리고 난 뒤에 맞춰주시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난 뒤에 네.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최저임금이 급격하게 인상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주 52시간 제도가 이것이 도입되면서 업종과 관계없이 전부 일률적으로 적용이 되었거든요. 그에 따른 부작용이 상당히 심하기 때문에 현장에서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풀어줄 필요가 있다 하는 거고 네. 그다음에 기업들이 기업을 할 수 있도록 경제하려는 마인드를 키워줄 수 있도록 생산성을 올릴 수 있도록 정부에서 도와주는 정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정부가 겁니다. 네, 도와주는 정책을 네, 뭘로 할 의원님 것이냐는 거죠. 재정 지출을 통하지 않고 정부에서 도와줄 수 있는 그러나- 방법이 일단 얘기를 들어주십시오. 재정 지출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이미 우리 정부는 경기가 하방 국면에 진입했다는 것을 이미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경제 위기 상황이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재정 지출을 투입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한 것이고 아까 우리 송원석 의원님께서도 예를 들어서 수출이나 내수장을 신장시키기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 그리고 성장 산업을 육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어떤 정책으로 추진할 것이냐. 재정 지출을 통하지 않고 그런 정책을 펼칠 수 있는 방법은 저는 현재는 없다라고 보는 것이고요. 지금 현재 고용위기 지역과 산업위기 지역 여기 지금 나타나고 있는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번 추경을 통해서 4조 5천억을 통해서 경기부양 정책을 펼치고 있는 겁니다. 네. 전북의 군산, 울산의 동구, 경남 통영, 고성, 거제, 진해, 목포 고용 산업위기 지역에 대해서 대책을 하지 않겠다는 얘기를 저는 똑같은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재정 건전성 얘기를 하다 조금 말하셨는데요. 어떻습니까? 전에 그 송원석 의원은 지금 법안도 발의가 돼 있죠. 건전화 관련된 법안 발의돼 있는데 이번에 그 한국은행이 국민계정 기준연도 개편하면서 이제 30%대 후반으로 조금 낮춰서 채무 비율이 나왔는데 현재 그런 채무 비율, 그런 수치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그 GDP 개편은 매 5년마다 이렇게 조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번에도 당연히 하는 게 맞습니다. 네. 맞는데 대개 지난번에는 3월 달까지 이미 완료가 됐던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굉장히 늦게 해서 6월 달에 지금 나타나가지고 아마 기획재정부에서도 재정전략회의할 때 그것이 반영이 안 되는 상황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네. 어쨌든 그걸로 보자면 조금 더 여력이 있는 상황 아닙니까? 절대 규모가 있기 때문에 절대 네. 규모를 줄인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 모수를 조정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회계 기준을 바꿈에 따라 가지고 여력이 있다라고 판단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 적자 채무라든지 국가 채무의 비율이 얼마가 적정한가 이런 논의들은 이미 연구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2009년도에 나온 자료에 의하면은 35.2%라는 자료도 있고요. 2013년도에는 한국의 경우에 21.3%라고 하는 그런 자료도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현재 그것이 뭐 38점 몇 %인지 아니면 36점 네. 몇 %든 그 차이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재정 여력이 있다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좀 적절하지 않고요. 네. 지금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자료 5년 이제 추계 기준이 이제 달라진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38.2%에서 채무 비율이 35.9%로 조정이 됐습니다. 이것은 뭐 우리가 한국은행에서 계속 좀 주기적으로 해왔던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IMF에서 이제 제시한 채무 비율 65%에서 70%가 대한민국의 경우는 안전한 상황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OECD 평균 기축통화국인 미국이나 일본을 제외한다 하더라도 31개국을 평균으로 냈을 때는 78.7%의 채무 비율이 재정 건전성이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현재 35.96%가 채무 비율이 있다는 것은 저는 상당히 걱정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봅니다. 그럼 어쨌든 간에 지금 이렇게 서로 이제 기준연도 개편했다는 조정이든 어느든 간에 지금 그 송원석 의원은 이제 국가 재정 건전화 법안 관련 거기다 재정 준칙을 두 가지 항목 관련된 걸 넣은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말씀을 좀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가 채무 비율을 40% 정도를 그동안에 우린 정부에서 계속 유지를 가이드라인으로 지어 왔는데요. 예. 그것이 그 지금처럼 급격하게 올라가기 시작하면 나중에는 일본의 예처럼 일본도 10년 만에 100%포인트 이상 이게 증가를 했습니다. 70% 수준에서 180% 수준으로 10년도 되기 전에 이것이 급격하게 올라갔는데 우리나라의 국가 채무 비율을 얘기할 때 유의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다른 나라 특히 미국 같으면 소셜 시큐리티 텍스 같은 게 재정으로 들어와 있지만 우리는 연금이 국민연금이라든지 이런 사회보험이 재정 밖에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연금 충당 부채 같은 것도 고려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이 아닌 공기업 또는 공공기관에서 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기업 부채의 부분도 포함을 시켜야 됩니다. 네. 그것만 포함시켜도 벌써 우리는 60%가 훨씬 넘어요. 거기다가 EU의 경우에는 그동안에 과거에 있었던 전쟁 때 발생했던 채무까지도 포함해서 지금 채무 비율이 상당히 높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네. 부분하고 그다음에 특히 우리가 고민해야 될 거는 고령화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지금 자료에 보시면 알겠지만 전체적으로 독일 같은 경우는 74년도에 고령 사회로 들어갔는데 그때 18.6%였고요. 프랑스는 21%, 스웨덴 27%, 덴마크 20%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나라들이 고령 사회 진입 당시의 채무 비율이 현재 우리나라가 35% 예. 당시 수준이었는데 이거보다도 굉장히 낮은 수준이었다 하는 점을 우리가 충분히 고려해야만 된다. 네, 이 점을 분명히 알겠습니다. 말씀을 드립니다. 네, 두 가지 동시에 얘기하셨습니다. 네, 일단 송원석 의원 등이 법안 발의하면서 했던 채무 비율을 40% 이하로 한다거나 그다음에 관리 재정 적자 기준을 2% 미만 이건 법으로 정하는 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당장은 필요하지 않은 상황이라 보고요. 네. 우리가 재정적자 상황이고 상당히 큰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가지고 있다면 저런 재정 준칙을 만들어서 법제화하는 것도 바람직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재정 수치가 나쁘지 않은 상황에서 재정 건설성이 확보된 언제 상황에서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일본 사례를 들면서 아까 얘기하셨는데요. 글쎄요. 근데 이미 이제 2004년, 2014년에도 기재부에서는 2060년까지 재정 건설성이 양호하다라고 이미 조사를 다 한 바가 있고요. 그러면 그때는 송원석 의원이 그 정부에서 일하고 계실 때 그렇죠. 아니 우리 또 예. 송원석 의원님께서 기재부에 계실 때 이미 2015년도, 14년도, 16년도 다 이제 경정 예산을 편성을 했었고 너무 확장적 재정 정책을 폈던 사례가 과거를 있지 자꾸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마시고 미래를 좀 보시죠. 과거를 얘기하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재정건전화법을 제정하자는 정부안이 이미 기재에 계류가 되어 있습니다. 네네. 거기서 GDP 대비해서 국가 채무 비율이라든지 관리 재정 수지의 비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때는 45%와 마이너스 3%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네. 그런데 당시에 재정건전화법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의 송영길 의원이 발의한 내용을 보면 신규 국가 채무를 GDP 대비 0.35%로 해가지고 굉장히 더 타이트하게 규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저도 새로 이제 발의를 했는데 국가 채무와 그러니까 송영길 의원은 증가율을 가지고 얘기한 거네요. 증가율을 그러니까. 굉장히 낮게 했기 때문에 전체 예, 좋습니다. 적자 한도를 기준으로 만약에 그 같은 기준으로 생각하면 더 타이트한 기준이 되겠습니다. 저는 그 한 가지만 더 기준을 말씀드릴게요. 말씀드리면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재정 준칙이 없을 경우에도 물론 정부와 의회가 합심해가지고 재정 건전성을 잘 지키면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나 법제화를 하게 됨으로써 상당히 이것이 지킬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는 거고요. 뉴질랜드 같은 경우가 굉장히 드라마틱한 내용인데 국가 채무 비율이 93년도에 63% 수준이었는데 7년 만에 2000년에 32.6%로 낮췄는데 그게 그 GDP 대비 30%를 그 준칙으로 법에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례를 우리가 한번 배치마킹 해볼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송원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정부에서 이제 제출했다고 하는데 2016년에 기재부가 재정건전화법을 제출했던 것을 분명히 묻을 같고요. 정부 발표. 그리고 또 송영길 의원이 제출했던 시점도 2016년 12월 14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2017년 우리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 여러 가지 지금 정책들이 변화되고 있고 그리고 현재의 경제 진단도 달라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저는 기재부가 지금까지 확장적 재정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보고 있지 않습니다. 이미 확장적 재정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한다면 2017년 예산, 2018년 예산에 반영돼 있어야 한다고 보고요. 그렇지만 여전히 기재부 입장에서는 40% 채무 비율을 지켜야 된다고 대통령께 직접 보고할 정도의 현재의 상황이라고 봅니다. 이게 크게 변화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 우리가 정부의 재정 운영의 탄력성과 운영의 어떤 편의를 좀 더 보장해주는 측면에서 저는 준칙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현재 아까 송원석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이제 국가재정법에 의해서 중기 재정운영 계획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정부 제출 예산을 제출 30일 전 소관 상임위 이제 보고하도록 돼 있는데 이것을 2개월 전에 보고하도록 하고 심의할 수 있는 기간을 주고 그리고 또한 국회 심의와 예산안 처리 시점과 맞춰서 중기 재정 계획을 결정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맞추는 이러한 국가 재정법과 국회법의 일부 개정은 저는 필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또 송원석 의원이 또 지금 노령화, 고령화에 따른 문제
재정 정책 신중하게 해야 된다 이런 지적하셨는데 네. 어떻습니까? 근데 지금 현재 우리 경제의 문제는 저는 가계 소득의 분배가 상당히 낮다라는 겁니다. 총 수요에서 소비 수요가 차지하는 비중이 비정상적으로 50% 수준에 머물고 있거든요. 안정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소비 수요의 비중이 확대돼야 되는데 이 가계에서 그리고 이제 그 기업에서 가계로 그리고 고소득층에서 저소득층으로 이런 소득의 흐름을 바꿔서 분배가 개선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예, 그리고 우리가 미래 세대를 위해서도 지금 현재 미래 세대의 여러 가지 고령화 위기 그리고 청년세 위기를 대비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재정 정책을 확정적으로 하지 않게 되면 미래 세대에 더 큰 위험이 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미래 세대를 위한 성장 동력을 살리기 위해서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하시네요. 굉장히 좀 잘못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요. 지금 국가 채무 비율 같은 경우에 한번 좀 말씀드려볼게요. 채무의 증가 속도가 우리나라만큼 지금 빠른 나라가 잘 없습니다. 사실 OECD나 EU 국가들 중에서도 2000년 이후에 2016년까지 정부 부채의 절대 규모 증가율이 우리나라가 무려 464%입니다. 아일랜드 402%, 미국이 273%고요. 그다음에 이게 2018년 9월 10일 이번 정부 들어서고 난 뒤에 정부에서 해명한 자료에서도 GDP 대비 비율도 굉장히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2000년에 17.1%에서 2016년도에 40% 가까이 이게 올라갔거든요. 그게 비교를 해보자면 원래 추경안을 기준으로 했을 때 지금 39.5%라고 정부에서 발표를 했고요. 2000년에 28%에서 2018년에 39.5는 조정되기 전이죠? 39.5는 조정되기 조정되기 전입니다. 네. 그러나 정부에서 지금 국회에 들어와 있는 자료에 39.5%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앞으로 통일을 대비했을 때 재정을 건전하게 유지함으로써 통일 비용을 충당할 네.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네. 고령화 속도라든지 그다음에 통일 대비라든지 현재의 국가 채무 증가 속도라든지 네. 이런 걸 고려했을 때 이것을 급격하게 재정을 허물어 쓰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미래 세대 부분에다가 지금 통일 비용까지 생각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미래 세대의 부담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좋습니다. 겁니다. 예. 그 재정 적자에 대한 증가 속도가 너무 빠르다 그 얘기입니다. 반대 입장을 계속 보이고 있는데 저는 정부의 공적 역할을 확대되는 것을 막고자 한다는 의도가 있는 건 아닌가 하는 걱정이 있고요. 정부의 공적 역할을 맡게 되면 사적 이윤 창출의 기회가 확대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사적 이윤 창출의 여건을 최적화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이런 확장적 재정 정책에 대한 반대 입장을 계속 이야기하시는 건 아닌가 하는 걱정이 좀 있고요. 그리고 정부의 채무는 미래 세대의 납세자에게 물론 부채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의원께서는 지금의 경제 상황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정부의 공적 역할은 확대되는 방향이 돼야 된다. 그렇죠. 그렇게 보시군요. 그런데 예. 정부의 채무는 미래 세대의 책임이 있습니다. 부채로 넘어갑니다. 그런데 동시에 채권 또한 미래 세대에게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미래 세대가 감당해야 될 문제죠. 채권이 없다고 하게 되면 문제가 있죠.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게 대외 채권 채무 추이인데요. 예. 2014년 대외 채무는 4천억 달러에서 이제 일정하게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외 채무가 지금 이렇게 유지가 되고 있고요. 대외 채권은 이렇게 대외 채권이 높다는 것은 우리가 안정적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 대외 채권이 낮은 단계에 있다라면 상당히 미래 세대에게 부담이 갈 수 있습니다. 예. 그건 외국에 우리가 이제 그 이자 비용을 줘야 되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대외 채권 비용이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미래 세대에 크게 부담될 여지는 안 보여주고 있다. 현재 시점에서. 예, 현재 시점에서 그렇게 부담이 가지 않고 있다. 또 기본적으로는 지금 오영훈 의원은 최근에 경제 상황에 대한 대처도 있지만 앞으로도 정부의 공적 역할은 확대돼야 된다. 그렇게 보는 게 아닙니다. 정부의 역할이 확대돼야 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정부가 어디까지 하고 있느냐를 봐야 됩니다. 지금 그건 국제 비교는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공무원의 영역을 굉장히 상대적으로 좁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좁게 운영을 하기 때문에 공기업이나 공공기관 같은 경우가 다른 나라들은 대부분 정부 영역에 들어있는데 우리는 정부 영역이 아니라 민간 영역으로 가 있는 것이고요. 예. 또 교육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육 부분도 우리나라는 고등학교를 예를 들면은 사립의 비율이 거의 50% 이상입니다. 그 부분이 다른 나라하고 많이 다른 점이고요. 대학교는 더구나 더 심하죠.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런 공기업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정부의 영역이 아니라 민간의 영역으로 카운팅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착시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고려해야만 되는 것인데 그걸 가지고 지금은 우리가 다른 나라보다 특히 OECD 평균이 국가 채무율이 100%를 넘는데 우리는 40%도 안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재정을 허물어 쓴다고 생각을 하면은 미래 세대에 대해서 엄청난
엄청난 부담을 주게 되는 거죠. 네. 국민연금을 비롯해가지고 그 4대 연금 같은 경우에 굉장히 고갈 시기가 지금 당겨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책임의식도 우리가 가져야 된다. 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송 의원님의 얘기대로라면 정부 주체의 규모를 확대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OECD 아니면 세계 최하위 수준의 정부 지출 규모를 갖고 있습니다. 정부 지출 규모가 작은 거죠. 그 얘기대로. 국가가 책임져야 될 것을 민간에게 넘기고 시장에게 넘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사회가 이렇게 왔다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정부 지출 확대를 통해서 이것을 국가가 책임져야 될 부분, 다른 국가들이 하는 것처럼 일정 정도 보장과 책임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공적 역할을 확대해야 되는 것이고 재정 적자를 송 확대해야 의원 얘기는 공기업이라든가 교육 부분까지 네. 사실상의 공적인 영역이다라고 지금 굉장히 넓다라고 보고 계시는데. 오해님 저 오해를 하신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이 공기업이나 공공기관 그다음에 교육 이런 부분이 완전히 민간에 갔다면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공기업을 다 민영화하자 이러면 또 다른 얘기가 됩니다. 그게 아니라 공기업은 현재 정부 부분은 아닌데 그렇다고 순수하게 민간 부분은 아니거든요. 일반 진짜 민간에서는 공기업이나 공공기관은 정부의 일원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 중간 영역에 있는 공공 부분 이 부분들은 사실상 정부의 책임하에 들어와 있는 거기 때문에 국민연금도 예를 들어서 나중에 미래에 만약에 문제가 생긴다면 결국은 국가가 나서서 갚아줘야 될 부분, 국민연금을 책임져야 될 부분이 있을 겁니다. 사학연금도 마찬가지고요. 네, 저는 그래서 이명박 그런 정부와 부분이 이제 박근혜 문제라는 정부 거죠. 과정에서 저는 신자유주의 정책의 과정, 민영화의 과정, 즉 국가가 책임져야 될 역할을 민간에게 떠넘겨왔던 역할들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지금 현재 저성장 국면과 그리고 양극화 국면을 저는 조장했던 측면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고요.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우리의 정부 재정 지출 규모가 어떤가? 저는 세계 최하의 수준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럼 이것을 어떻게 높여나갈 것이고 균형을 맞춰나갈 것인가? 이런 접근 전략이 지금 필요한 시점이라고 봅니다. 네. 또 오해를 하시는데요. 네, 제가 다른 한마디 더 드려야 그치. 되겠습니다. 지금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가 정부 지출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적다, 그래 늘려나간다 이렇게 얘기할 때는요. 그러면 지금 현재 정부 부분에 카운팅 안 되고 있는 민간도 아니면서 중간에 있는 이런 부분을 정부 안으로 끌고 들어와야 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다른 나라하고 같은 카테고리를 가지고 정부 지출 규모라든지 국가 채무 비율을 정해놓고 거기서 우리가 얼마만큼 더 늘릴 수 있는 여력이 있는지 이걸 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고려를 지금 얘기한 건데 그냥 단순히 정부 부분에서 밖에 빠져나가 있는 건 빼고 현재 있는 규모가 적으니까 이걸 늘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단견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게 해왔던 게 우리 정부가 추진했던 정책이 아니라 그것은 지난 시기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그렇게 추진해왔던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바로잡기 위해서 이 정부가 탄생한 거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런 알겠습니다. 면에서 책임의식을 좀 가져주시면 좋겠네요. 예, 재정 확대 정책 자체에 대해서 두 분의 지금 견해차가 수렴은 되지 않고 있는데 정도의 차는 있겠지만 불가피하게 앞으로 채무에 관한 신경을 쓸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런데 국가 채무 관련 부분을 여력 있게 그대로 갈 것인지 아니면은 증세가 불가피하다 이렇게 보시는지 어느 쪽 견해십니까, 오 의원께서는? 지금 현재는 증세를 얘기할 단계는 아니라고 봅니다. 아니다. 예. 지금 현재 우선은 연도별 초과 세수 세수 결손 추이를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는데요. 2016년에 9조 9천억이 더 거쳤습니다. 그리고 2017년에 14조 3천억이 더 거쳤고요. 2018년에 25조 4천억이 더 예. 거쳤습니다. 그럼 올해는 좀 다르죠? 근데 지금 그거는 결과를 보고 판단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 지금 예측하기는 저는 힘들다고 보고요. 예. 그리고 또한 한 가지 문제가 더 있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세율을 올리지 않더라도 총액은 계속 올라갈 거다라고 예, 그렇죠. 보군요. 그리고 지금 연도별 국세 수입 미수납 현황인데요. 이게 지금 2013년도부터 2018년까지 48조 4천억까지 미수납액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커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수납액으로 전환시킬 것인가? 이 부분에 조금만 더 우리가 신경을 쓴다 하더라도 균형 예산에 있어서 크게 문제가 될 것은 같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리고 채무 비율 수준이 지금 현재 40%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에서 IMF라든가 무디스라든가 국제 신용평가기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60에서 65%, 70% 아직 상당히 저는 여건이 보장돼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예.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증세를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세수를 확보할 수 있는 여건은 마련되어 있다 이렇게 그동안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수가 이렇게 추가 예상보다 추가로 나왔던 것에다가 그런 거 감안한다면은 굳이 세율을 올리는 정책까지는 필요 없다라고 의원은 보고 있네요. 2018년도에 25조 원의 세수가 이제 추가로 들어왔는데 그 원인이 어디 있느냐 이거를 좀 잘 따져 보셔야 됩니다. 2018년도, 2017년, 2018년 이번 정부 들어서 가지고 두 해 동안에는 세수 풍년이었는데 그 원인을 이렇게 전문가들이 분석할 때는 이렇게 본답니다. 반도체가 굉장히 좋았다. 그래서 반도체 수출이 굉장히 늘어나고 거기서 수익이 굉장히 많이 났다 하는 게 이제 무역에서 나타나는 원인이었고요.
그다음에 과거 정부에서 비과세와 감면을 대폭적으로 정비를 했는데 그 비과세와 감면을 정비한 결과로 세수가 더 들어오게 된 것이 2017년과 2018년도에 대폭 이 실적으로 나타났다. 더구나 거기에 보면 자료에 보면요, 국세청에서 그 국세종합정보망이라는 걸 그 새로 가동했는데 그 가동한 결과 그 국내에서 발생하는 거의 모든 자료가 국세청에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득세하고 법인세를 납세할 자진 납세하는 납세자들이 상당히 많은 그 자료를 국세청이 가지고 있다 보니까 거기에 의해서 자진 납세 부분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해가지고 그럼 올해라든가 이후에 전망이 밝지 않다고 보시군요. 2018년도까지는 그게 가능했는데 금년도는 벌써 1사분기에 8천억의 지금 세수 결손이 좀 있는 상황이고요. 내년도에는 현재 전망에 따르면은 당초에 생각했던 국가재정 네. 운용계획에서 생각했던 것보다 부족하게 될 거다.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지출을 좀 더 알겠습니다. 살림살이를 아껴 쓸 필요가 있다 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기재부에서 이 세수 결손 추이를 제대로 전망해내지 못하고 분석해내지 못하면서 재정 지출을 억제해야 된다고 계속 주장을 하게 된다면 국민은 누구를 믿고 경제 정책에 대해서 신뢰를 보낼 수 있겠는가? 네. 저는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이 세수 결손의 추이가 문제가 된 것은 GDP 디플레이터 증가율 전망 오류에서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 기획재정부가 이미 추계를 해왔던 것이고요. 그 잘못이 있다면 그건 기재부가 책임을 져야 될 문제이고, 그럼 그 오류 전망을 왜 했었는지,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는 또 어떤 보완 대책을 내놔야 하는지, 그것은 기재부가 또 역할을 해야 되는 문제라고 봅니다. 네. 그런데 아까 그 오 의원께서는 이제 국가의 공적 역할 확대가 필요하다라고 했었는데요. 이렇게 나올 때 세금 관련해서는 지금 뭐 조세 부담률 최근에 와서 25% 내외 정도를 얘기하면서 네. 절대적으로 증세가 필요하다라는 입장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그 답은 아까 의외네요 보니까요. 어쨌든 장기적으로는 이제 물론 준비를 해야 되겠죠. 이 상황이 이제 계속돼야 되고 채무 비율을 60에서 65% 수준으로 높여 나가야 된다면, 근데 당장 우리가 그렇게 하자는 얘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장기적으로 그렇게 갈 때는 저는 조세 부담률도 일정 정도 높여야 되고 국민 부담률도 일정 정도 높여야 한다고 봅니다. 근데 조세 부담률이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18.5%고요. 국민 부담률이 25.2%죠. 합해가지고, 예. 예. 그렇게 되기 때문에 OECD 평균에 비해서 상당히 지금 아직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충분하게 재정 여건이나 조세 부담률도 일정하게 장기적으로는 검토해 나갈 방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장기적인 방향의 조세 부담률을 그 OECD 뭐 등의 평균 정도까지 뭐 증가시킬 필요 있다는 주장 어떻게 보십니까? 그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능성이 있는데 문제가 뭐냐면 정책 목표로 조세 부담률을 높여가겠다. 이거는 정책 목표가 될 수는 없는 거죠. 네. 왜냐하면 경제를 운용할 때 재정 지출 같은 경우는 세입도 고려하고 세출 고려해서 전체적으로 건전성을 고려하는 범위 내에서 합리적인 판단을 하는 게 정부의 역할인데요. 네. 그렇게 쭉 가다 보면은 부족한 세입에 대해서는 공론화를 통해서 국민들이 동의하면 정세도 할 수 있고 국채도 발행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전에 먼저 선행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가령 예를 들자면 연말만 되면은 보도블록을 계속 교체를 한다든지, 국민들은 이런 거에 대한 세금에 대한 낭비,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감이 많거든요. 그러면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재정 지출에서 문제가 있는 부분이 뭔지 이거를 찾아서 구조조정하는 걸 먼저 뼈를 깎는 재정개혁 노력, 이것을 먼저 선행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국민들한테 이렇게 했는데도 부족한 부분이 있으니 국민들께 좀 양해를 구해서 좀 정세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지, 지금 조세 부담률이 다른 데보다 좀 낮다고 해서 이것이 높여간다. 알겠습니다. 이것이 목표가 될 수는 없다. 이런 그 이야기입니다.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정부가 조세 부담률을 높여야 한다고 발표한 적 없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정부 방침 네. 없고요. 그것이 정책의 목표가 될 수도 없다고, 현재로서는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송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재정 개혁, 저는 지속돼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 가운데 확장적 재정 정책이 필요한 시기에 경기 부양을 할 필요가 있었을 때는 저는 확장적 재정 정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아까 송 의원께서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그 재정 개혁이라든가 재정 부분의 구조 조정, 뭐 예시를 한다면 어떤 점을 가지고 개혁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지난 정부에서는요, 공약 가계부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공약 가계부라는 게 대통령의 공약에 대해서 지출 소요가 얼마만큼 된다. 그런데 이 지출 소요를 커버하기 위해서 재원을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것이 지출 중에서 불효불급한 부분을 얼마만큼 드러내겠다. 예. 그리고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세수는 어떻게 해서 하겠다는 게 비과세 감면을 정비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재원을 만들겠다 해서 공약 가계부를 만들었거든요. 그런 것처럼 재정을 견실하게 튼튼하게 가져가기 위한, 나라 살림을 알뜰하게 살기 위한 그런 노력이 선행이 돼야 된다. 그것이 현 정부의 정부에서 역할이다. 그걸 안 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현 정부에서도 그걸 해야 되는데 그렇죠. 하고 있죠. 문제는 더 심각한 데 있습니다. 지금 지출 쪽에 소요는 보면 추경에 가져온 것도 그렇고
그렇고 그다음에 본 예산에 있는 것들 그렇고 복지 예산 이런 부분들이 지나치게 급격하게 늘어납니다. 현재 수준으로 가더라도 현재 수준을 가더라도 고령화 추세에 따라 가지고 이거는 급격하게 지출이 늘어나게 돼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 이야기입니다. 이번 추경에서 복지 부분에 그렇게 많은 예산이 투입된 게 아니고요. 전체 6조 7천억 중에서 지금 우리가 전체 그동안의 본 예산 포함한 재정 운용을 얘기하는 물론 이제 그런 측면이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추경과 관련해서는 우리는 선제적인 경기 대응 측면에서 민생 경제를 회복하는 차원에서 고용사회 안전망에 그리고 이제 시출 시장 개척에 이렇게 좀 투여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상황에서 계속 우리가 재정 계획을 하기 위해서도 우리 정부도 노력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대표적인 예를 하나 말씀드리면 SOC 사업 같은 경우에 지난 정부에서는 부처별 사업밖에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통합별 생활 밀착형 SOC 사업을 진행을 해서 수영장, 도서관 그리고 돌봄 사업 이런 부분들이 계속될 수 있는 새로운 유형의 사업들도 계속 발굴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형 SOC라는 건 SOC가 아닙니다. 그건 다 생활형 SOC에 들어가 있는 박물관, 도서관 같은 부분은 문화 예산에 들어가 있는 것이고요. 교육 예산에 들어가 있고 다 다른 예산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중에 일부를 모아서 SOC가 줄어드니까 생활형 SOC라 해서 SOC가 줄지 않은 것처럼 보여지기 위한 그런 어떤 데코레이션에 불과한 거죠. 그런데 한 가지만 사회 기반 시설이라는 것이 꼭 그렇게 도로나 항만에 대해서만 사회 기반 시설이 있다고 보지 않고요. 사람을 중심으로 봤을 때 저는 생활 편의를 위한 것도 저는 생활 SOC를 충분히 볼 수 있다. 그래서 기재부가 또 그렇게 해서 판단해서 또 이런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오인님 있습니다. 말씀대로 할 것 같으면요. 그 생활 SOC라고 하는 부분을 문화라든지 복지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빼가지고 SOC에 합쳐서 계산을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복 계산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곤란한 것이고 KDI에서도 2019년 상반기 경제 전망을 하면서 향후 국세 수입 증가세가 둔화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재정 운용을 효율함으로써 지속 가능성을 제고하는 노력을 해야 된다. 당분간 세입 여건 개선을 기대하기 어렵다. 강도 높은 지출 구조 조정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 지출 소요 자체가 늘어나는 것은 앞으로 불가피합니다. 고령화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상 볼 때. 그렇다면 재정 계획을 수반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재정 건전성은 순식간에 일본의 그 악의의 입 사례처럼 수입은 줄고 지출은 급격하게 늘어나는 이런 상황에 맞닥뜨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 여당이 조금 더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되지 않겠나. 이 정말 야당 의원으로서 이렇게 얘기하는 게 참 뭔가 뒤바뀐 것 같습니다. 입장이. 현재 우리나라의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해서 지적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 일정 일리가 있는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왜 우리가 IMF라든가 다른 국가 기구에서 이런 재정 점검 보고서를 통해서 확장 재정 정책을 권고하고 있는지 한번 봐야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IMF 총재가 와서 한국, 독일, 호주와 같이 재정 여력은 있으나 경기 침체가 심해질 우려가 있는 국가들에게 재정 확대를 통한 경기 부양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자동 안전화 장치를 이제 대한민국에서는 시행을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도 우리는 유념해서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송 의원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독일의 경우에는 내부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라고 하는데 그러나 여러 기구들에서 뭐 얘기하고 있다면은 당연히 좀 객관적으로 참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주장도 가능한데. 중요한 지적입니다. 그러나 한쪽만 보고 다른 쪽을 보지 않는 우를 범한 것 같습니다. 확대 재정을 권고하는 IMF라든지 OECD 같은 그 국제기구가 하나같이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추경이라든지 이런 재정 지출 외에도 경기에 자극을 줄 만한 것을 찾을 필요가 있다. 재정만 확대하면은 이게 정책 효과가 나타나가지고 성장을 이끌 수 있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거는 재정을 확대해서 성장을 가져온다는 것은 마차가 말을 끄는 그런 이야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본질적으로는 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기업들이 좀 더 투자에 나서고 일자리를 만들고 좀 더 창조적인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드는 쪽에 그래도 필요한 것은 규제 개혁이라든지 이런 부분입니다. 그런 정책을 선행을 하고 노력을 하고 그런 부분들을 하면서 같이 재정 지출도 또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야당으로서도 얼마든지 논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은 소위 말해서 지금 포용적 성장을 얘기하는데 정말 혁신 성장에 대해서는 아무런 또는 조금의 정성밖에 들이지 않는 것 같은 것 때문에 지금 문제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IMF에서는 뭐라고 했느냐.
최저임금 인상 정책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노동 생산성과 연계할 필요가 있다 이런 이야기까지 했어요. 그러면서 구조개혁을 꾸준히 해야 된다 이렇게 권고를 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왜 정부와 여당이 언급을 안 하고 네. 재정 지출 확대만 언급을 하는지 네. 한쪽만 보고 다른 한쪽은 왜 안 그건 좀 보시는지. 답을 주셔야 할 것 같네요. 구체적인 재정 정책에 대해서 물론 이제 우리 정부가 여러 가지 판단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 판단에 따라서 그리고 확장적 재정 정책의 필요성을 얘기를 했습니다. 대통령께서도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경제수석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경기 하반 국면에 대응하기 위한 위기 대응 차원에서 추가 경제 예산을 편성하고 대책을 마련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확장적 재정 정책이라는 것이 단순히 긴축 재정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확장 재정 정책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여러 가지 상황을 재정을 긴축적으로 운영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경제 위기가 지금 세계 경제 성장률도 하향 조정 전망이 되고 있고 우리 경제 성장률도 하향 조정이 전망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실업의 위기가 가중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과연 긴축 재정이 계속 유지되어야 하느냐? 저는 이 부분에 동의하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재정을 긴축 재정이라고 이미 정의를 해놓고 시작하면 약간 문제가 있습니다. 긴축 재정은 아니고요. 작년하고 금년도 예산을 보면 총지출 증가율이 경제 성장률이라든지 물가 상승률이라든지 다른 모든 지표보다 더 증가율이 높습니다. 세입 증가율에 비해서는 거의 한 60% 이상의 높은 비율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네. 그런 점을 고려할 때는 이것에 그 긴축 재정이 흑자 재정을 긴축 재정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지금 그 말씀도 지금 잘 모르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지금 우리나라는 그 사회보험에 대한 부분은 다 수입에 포함되는데 지출하고는 또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 관리재정 수지를 중심으로 우리가 논의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를 다 고려했을 때 지금 현재 이게 긴축 재정이다 얘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국제기구의 기준과 준칙에 대해서도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국제기구 지축에 따라서 봤을 때 이게 문제가 있다는 예, 이야기입니다. 늘 서로 나오면 국제 비교하게 되면은 서로 이제 기준에 대한 차이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요. 어쨌든 두 분의 의견은 전달이 됐으니까 아까 얘기 나왔던 것 중에서 잠깐 지나갔는데요. 이번에 지금 국회에 물려 있는 추가 경정 예산 관련 얘기입니다. 역대 추가 경정 예산 대개 이제 야당은 되게 비판적이고 반대하는 쪽이었습니다만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대개 그래도 이제 그동안에 통과가 안 된 적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길게 걸리긴 한 적이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에 90여일이 간 적이 있었는데 그래도 대체로 뭐 그 정도까지는 안 걸렸는데 50여일 지나도록 다도록 좀 이것은 아니지 않느냐라는 지적을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뭐 재정을 오랫동안 해본 사람의 전문가의 한 사람으로서 추경이 필요하다, 해야 된다 이런 거에 대해 자체에 대해서 저희들이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예. 다만 지금 현재 이 원인이 어디에서 발생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정부 여당이 정말 민생을 챙기기에 앞서서 선거만 챙겼는지 패스트트랙으로 선거법을 가져갔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청와대와 여당 측에서 적절한 정도의 어떤 그 양보가 필요하지 않겠나. 왜냐하면 잘 아시다시피 원래 그 인심은 곳간에서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부 여당에서 그런 점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양보를 한다면, 다시 말해서 청와대에서 오케이 한다면 우리 야당에서는 지금이라도 당장 들어가서 추경은 논의할 수 있다. 그리고 최단 시일 내에 필요하다면 통과시키는 것까지도 저희들이 열심히 연구할 수 있다. 그런 입장은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정부 들어서 최장시간 동안 추가 경정 예산안이 처리가 되지 않는 것은 저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보고. 지금 다른 것 근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자유한국당이 뭐 여당일 때 우리 정부가 우리 당이 추가 경정 예산에 대해서 그렇게 발목을 잡았던 적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물론 저는 사실관계에 대한 오해가 있으시네요. 우리 송 의원님께서 이제 기재부에 계실 때도 2015년, 16년, 이게 다 11조씩 이렇게 추가 경정 예산안 야당에서 동의를 해줬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을 다시 한번 좀 상기를 해주시고요. 더 중요한 것은 저는 고용 산업위기 지역의 시민들, 노동자들에 대해서도 걱정하는 마음이 있다면 저는 민생을 위해서라면 무조건 저는 추가 경정 예산안 처리에 협조를 해주셔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야 관계만 잘 풀리면 추가 경정 예산 자체에 대한 해법은 어렵지 않을 것처럼 보이긴 합니다. 굳이 과거에 뭐 정부에 있었던 경험을 얘기를 하니까 뭐 한마디 안 드릴 수가 없네요. 제가 정부에 있을 때는 그때 당시 민주당이 야당이었을 때 야당에서 동의해 주셨다 말씀하셨는데 야당의 동의를 받기 위해서 정부 입장과 여당에서 엄청난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양보를 많이 했습니다. 왜냐? 최종적으로 정부
대한민국을 끌고 가는 책임은 정부 여당에 있기 때문이죠. 그것이 원인 여부나 뭐 중간 과정을 떠나서. 그런데 지금 과연 정부 여당은 그런 정도의 책임 의식을 가지고 있느냐, 그런 정도의 노력을 했느냐 생각할 때는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오 의원님 곡간을 가지고 있는 정부 여당에서 적절하게 명분을 쌓을 수 있도록 야당에다 좀 양보해 주시는 게 좋지 않겠나. 예, 지금 재정 전문가 얘기를 듣고 보니까 함께 추경 문제에 해주십시오. 관한 풀어갈 접점은 좀 더 가능성이 있어 보이긴 합니다. 그런데 오늘 얘기했던 재정 확대, 확장적 재정 정책 관련 논의였었는데 근본적으로 경제 정책 아니겠습니까? 경제 정책 기조라든가 주문하고 싶은 것 이후에 이제 국회가 어느 점을 조금 더 노력할 것인가 종합적으로 마지막 마무리 발언 듣고자 합니다. 네, 송원석 의원님. 정부에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경제에 대한 인식을 빨리 바꿔야 됩니다. 말씀드렸지만 지금 현재 나오는 경제 지표마다 최악의 신기록 행진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가장 중요시했던 경상수지라든지 외환보유고도 마이너스로 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외 신인도에도 심각한 문제를 발생할 수 있습니다. 수출은 6개월째 마이너스이고 그다음에 투자는 마이너스 16%, 18%를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소득 분배는 사상 최악으로 격차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의 문제가 어디에 연유했는지 그 진단을 좀 제대로 하시고 재정 지출을 확대하기에 앞서 경제 정책의 전환이 시급하다. 그리고 재정 지출과 관련해서는 불효불급한 어떤 그런 예산 사업에 대한 구조 조정, 그다음에 예산 재정 개혁 이런 부분들을 먼저 선행을 하시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전체적으로 기업들이 기업할 수 있는 마인드, 경제할 수 있는 마인드를 북돋아 줄 수 있는 규제 개혁이라든지 기업들의 입장을 보살펴 줄 수 있는 어떤 경제 정책으로의 전환, 그리고 산업 정책, 미래의 먹거리 발굴 이런 것들이 참으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 노력과 아울렀을 때 우리 재정을 좀 더 늘려서 미래에 대비하겠다. 그리고 성장에 견인하겠다. 이런 정부 여당의 입장이 맞아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예. 재정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지만 경제 위기의 원인을 놔두고 계속 재정 지출만으로 성장을 가져가겠다 하는 것은 밑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득 주도 성장을 지금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은 잘못됐다고 솔직하게 인정을 하고 야당과 함께 정말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할 건지 이런 논의를 진지하게 진솔하게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오영훈 의원님. 대한민국의 재정 상황 그리고 경제 상황에 대한 인식 크게 다르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정부 또한 현재의 경제 상황을 하방 국면으로 인식을 하고 있고 야당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처해 있는 저성장과 양극화, 일자리 문제, 저출산, 고령화 등 이 사회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 지출이 확대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야당 측에서도 함께 진단하고 처방을 내려는데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정부의 재정 정책, 재정 확대 정책 관련해 가지고 두 분 의견 나눴었는데요. 경제 정책 자체에 대한 견해차는 조금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만은 뭔가 우리가 대책을 마련해야 될 시점이라는 것은 공의같이 인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분 의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경제가 어렵다는 점은 오늘 토론한 두 분 의원님도 마찬가지 얘기했습니다. 국민들의 관심도 늘고 있습니다. 견해차가 있지만은 조금 전에 추경에 관해서 접점이 좀 마련될 것처럼 보이다시피 견해차가 있더라도 만나서 조금 얘기를 하면서 서로 간에 뭔가 공유할 수 있는 그 지점을 찾았으면 합니다. 국회에서도 바람직한 이런 정책 대안을 마련하는데 나머지 6월에 국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주길 바라면서 토론 당당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